한국의 이름으로 세워진 건물들. 캄보디아의 중심 푸놈펜 한복판에선 매일같이 새로운 한국식 성공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한국인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급여 명단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계약서엔 존재하지 않는 계좌가 추가됐습니다. 자금 세탁, 인신매매, 폭력, 그리고 침묵.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태식. 진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사람. 그가 바로 이 이야기를 기록한 외교관이었습니다. 한국의 명예를 지켜야 했던 자가 가장 먼저 그 명예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이 감추려 했던 그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려 합니다. 푸놈펜 보고서. 국가의 얼굴은 진실 위에서만 존재한다. 저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어요. 2025년 3월 푸놈펜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한글 간판이었죠. 편의점, 카페, 식당, 심지어 약국까지. 한국어가 거리를 뒤덮고 있었어요. 택시기사는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고 저는 기분 좋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곳이 제 새로운 근무지였고 저는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조사관으로 부임한 참이었어요. 메콩 스카이 프로젝트. 그게 제가 파견된 이유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 정부가 손잡고 추진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었죠. 신도시 건설, 물류센터, 스마트팜, 교육시설까지. 투자 규모만 해도 2조 달러가 넘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이곳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양국 관계를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단순한 업무처럼 들렸지만 저에겐 국가의 얼굴을 대표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주는 순조로웠어요. 대사관에서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둘러보며 보고서를 작성했죠. 건설 현장은 활기찼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현지 근로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크레인이 쉼없이 움직였어요. 신도시 한복판에 세워질 고층 빌딩의 골조가 이미 20층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한국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느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교육과 기술, 그리고 국민의 노력 덕분이라고요. 캄보디아도 한국을 본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덧붙였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제 모습이 떳떳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근로자 명단을 확인하던 중이었죠. 계약서에 기재된 인원은 250명인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150명 정도밖에 안 보였어요. 현장 감독에게 물었더니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답했습니다. 현지 사정이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자주 바뀌고 명단 관리가 느슨하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발도상국인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자금 집행 내역서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예산 중 일부가 정체불명의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10만 달러 정도였죠. 하지만 송금 내역에는 용도가 명시되지 않았고 수취인 정보도 불분명했어요. 저는 대사관 재무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현지 협력사 운영비라고요. 캄보디아에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석연찮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제 역할은 큰 그림을 보는 거지 세세한 회계 처리까지 따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숙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낮에 봤던 문서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명단에서 사라진 100명의 근로자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정체불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정말 협력사 운영비였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요. 외교관으로서 큰 틀을 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사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본부에서 내려온 지시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사 보고서는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하라고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양국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도 기록해야 하지 않느냐고요. 대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라는 건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성공을 기록하는 거라고 말했죠.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제게 다가왔어요. 현지 기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메콩 스카이 프로젝트에 대해 취재 중이라고요.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외교관이 함부로 언론과 접촉해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거절하려던 순간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프로젝트의 진짜 주체를 아느냐고요? 저는 멈칫했어요. 무슨 의미냐고 되물었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조심하라는 말만 남긴 채요. 그날 밤 저는 대사관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메콩 스카이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있던 파일 몇 개가 사라져 있었어요. 자금 집행 내역서와 계약서 원본이었죠. 저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삭제된 기록도 없다고 덧붙였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지운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건설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예고 없이 방문했어요. 현장 감독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젊은 남성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느냐고요. 그는 한 달 정도 됐다고 답했습니다. 급여는 제때 받느냐고 물었죠.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다음 달에 한꺼번에 준다고 약속했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 달치 임금을 미지급한다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감독을 불러 따졌어요. 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느냐고요?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현지 은행 시스템이 느려서 송금이 늦어진다고요. 곧 해결될 거라고 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기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대사관으로 돌아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자 급여 미지급 문제와 사라진 문서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죠. 보고서를 제출한 뒤 저는 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조사관님, 당신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사정이 원래 이렇다고요. 완벽한 프로젝트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위법 행위 아니냐고요. 대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위법과 관행의 경계는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라고요. 저는 대사 집무실을 나오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뭘 위해 여기 온 건지 모르겠더군요.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저 불편한 진실을 덮으라는 압박만 남았어요.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대사관 직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관님, 한태식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답했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어요. 한태식, 그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인터넷에서 그 이름을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것 같았죠. 하지만 왜 그 직원은 제게 그 이름을 알려준 걸까요?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메콩 스카이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사관 전산망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방법을 찾았거든요. 백업 서버에 접속해 오래된 버전을 내려받았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이전에 못 봤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계좌로 흩어진 송금 내역, 용도가 불분명한 지출 항목들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서명란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승인자 명단이었죠. 한국 정부 관계자,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 그리고 민간 투자자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서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한태식, 민간 투자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는 회사명도 직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 석자만 달랑 있었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왜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프놈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글 간판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외교관이었습니다. 국가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어요. 내가 대표하는 게 정말 국가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누군가의 이익을 포장하는 도구였을까요? 한태식이라는 이름 앞에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태식이라는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그게 단순한 투자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이름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대사관 내부망에 접속해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메콩 스카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내 한국 기업 활동 전반을 검색했습니다. 이상했어요. 한태식이라는 이름이 여러 프로젝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정작 그의 회사명이나 공식 직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서류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 같았어요. 며칠 동안 자료를 뒤지다가 발견한 건 삭제된 파일들의 흔적이었습니다. 메콕 스카이 관련 보고서 중 적어도 15건이 지난 석 달 사이에 내부망에서 사라졌더군요. 시스템 로그에는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됨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제가 알아내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였죠. 그 무렵 현지 언론에서 묘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익명의 칼럼니스트가 쓴 글이었어요. 제목은 한국 자본의 두 얼굴이었죠. 기사는 메콩 스카이 프로젝트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지 노동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임금 체불, 계약서 위조, 심지어 폭행 사건까지요. 기사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이곳에선 다른 얼굴을 보인다고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미 본 것들이 그 기사를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대사관의 허락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가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사에게 보고 없이 건설 현장으로 향했죠. 프놈펜 외곽에 위치한 물류센터 공사장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느낀 첫인상은 황량함이었어요. 공사는 한창이었지만 근로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몇몇 사람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요? 한 중년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임금을 석 달째 못 받았다고요. 회사 측에서는 계속 다음 주에 준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난달에 동료 한 명이 공사 중 다쳤는데
병원비를 회사에서 대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동료는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시골로 돌아갔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한국 기업의 모습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현장을 둘러보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과 제복을 입은 현지인 1명이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제복을 입은 남자가 저를 돌아봤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한국 대사관 조사관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자신을 쏨낫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수사관이라고 했죠. 쏨낫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있다고요. 한국 자본이 유입된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노동자 실종, 자금 세탁 의혹, 그리고 폭력 사건까지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계약서에 한국인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아느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쏨낫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발전의 모델이라고 배웠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보는 한국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비난보다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변명하고 싶었어요. 이건 일부의 잘못이고 한국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그의 말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외교관이지 수사관이 아니라고요. 내 역할은 양국 관계를 기록하는 것이지 범죄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쏨낫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기록할 관계는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어요. 대사관으로 돌아왔을 때 제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계정에 접속한 흔적이었어요. 화면에는 짧은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본 이름을 잊어라. 그것이 한국의 명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대사관 내부에 제 움직임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두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았죠. 며칠 뒤 한국 교민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메콩 스카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대사관 직원 자격으로 참석해야 했죠. 행사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불빛과 음악이 저를 맞았습니다. 교민들과 현지 인사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태식을 직접 봤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잘 차려입은 정장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의 주변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 현지 정부 관계자들, 사업가들이요. 모두가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멀리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투자자였어요. 하지만 제가 본 문서들은 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행사 중간에 한태식이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한국과 캄보디아의 우정을 강조했어요. 메콩 스카이 프로젝트가 양국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올 거라고 했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손바닥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행사가 끝날 무렵 한태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정 조사관님이시죠? 소문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신다고요. 저는 긴장하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제가 이곳에서 하는 일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시간을 정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태식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죠.
그는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그저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려는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한태식은 프놈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예약했더군요.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그곳으로 갔어요. 레스토랑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고층 건물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한태식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일어나 맞아줬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그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자신이 어떻게 캄보디아에 오게 됐는지, 이곳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했죠. 모두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메콩 스카이 프로젝트에 대해서요. 노동자들의 불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죠. 한태식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현지 사정이 복잡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관리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사관님도 아시겠지만 외교란 진실을 가리는 예술 아닙니까? 때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했어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 명확했거든요. 진실을 덮으라는 거였죠. 한국의 명예를 위해서요. 레스토랑을 나와 프놈펜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한글 간판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한국식 치킨집, 카페, 노래방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의 성공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불빛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간판 아래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 사라진 임금, 지워진 증거들이요. 대사관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사무실로 가지 않고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허가 없이 금고에 보관된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뒤진 끝에 저는 한 봉투를 발견했어요. 비공개 통신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이메일 출력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HT그룹이었어요. 수신자는 K-MFA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죠. MFA는 외교부를 뜻하는 약자였습니다. 저는 메일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프로젝트 자금 관련 내용이었지만 중간중간 이상한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 완료, 증인 이동 처리, 보고서, 수정 완료 같은 표현들이요.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메일이 아니었어요. 범죄를 은폐하는 지시서였습니다. 마지막 메일을 읽고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서를 봉투에 넣고 금고를 닫았어요. 돌아보니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급히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쏨낫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만약 그에게 정보를 넘긴다면 그건 한국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의를 선택하는 걸까요? 저는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을 내렸습니다. 쏨낫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새벽 강변에서 만나자고요. 얘기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메콩강이 내려다 보이는 공원이었어요. 쏨낫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찾은 것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쏨낫은 조용히 들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몰랐어요. 한국의 외교관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한 사람의 양심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달랐습니다.
솜낫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요. 하지만 너무 오래 망설이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대사관과 솜낫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외교관으로서 일했고 밤에는 증거를 모았어요. 제 컴퓨터에는 암호화된 폴더가 생겼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찾아낸 모든 문서와 사진,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어요. 매일 밤 그 폴더를 열 때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숙소 창가에 서서 프놈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점점 한국의 진짜 얼굴을 모르게 되어 간다고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몰랐는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믿었던 한국은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보는 한국은 달랐어요. 탐욕과 폭력, 그리고 은폐로 얼룩진 모습이었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외교관이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외교관인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용하지만 거대한 폭풍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국가의 명예를 위해 파견되었지만 지금은 국가의 그림자를 밟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메콩강변의 벤치에 앉아 솜낫을 기다리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죠. 솜낫이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듯 했어요. 그는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지도였어요. 프놈펜 외곽에 폐공장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죠. 솜낫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봐야 할 차례라고요. 거기 가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지도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가지 않느냐고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가면 그들이 알아챌 거라고요. 하지만 외교관인 당신이 간다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속에선 그랬어요. 대사관에 돌아가지 않고 택시를 타고 그 폐공장으로 향했죠.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간판들은 사라지고 먼지 날리는 황량한 길이 이어졌어요. 1시간쯤 달렸을 때 운전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더 이상 못 간다고 했어요. 저는 나머지 길을 걸어갔습니다. 폐공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닥엔 타버린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주워 모았어요. 대부분 읽을 수 없었지만 몇몇 조각에선 한글이 보였습니다. 회계장부의 일부였어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바닥에 여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여권, 베트남 여권, 그리고 한국 여권도 있었죠. 모두 사진이 찢겨져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여권이었는데 발급 날짜가 작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여권이 여기 버려진 걸까요? 구석에는 철제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 불에 탄 것들이었지만 몇 장은 온전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펼쳐봤어요. 자금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송금액, 계좌번호,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상단에 찍힌 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MFA 기밀, 외교부 비밀 문서를 뜻하는 코드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 범죄가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외교부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묵인했을 수도, 아니 협조했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작성한 보고서들이 이 범죄를 감추는데 사용됐던 거였죠. 저는 공범이었습니다. 폐공장을 나와 프놈펜으로 돌아오는 길,
쏨낫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물었어요. 받느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울먹였습니다. 쏨낫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언론에 제보할 거라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죠. 저는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집스러웠어요. 이미 캄보디아 기자 한 명과 접촉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만나기로 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쏨낫에게서 연락이 오길 바랐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어요. 자정이 넘어서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쏨낫의 집으로 향했죠. 도착하기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가까이 가자 소방차와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쏨낫의 집이 있던 자리엔 검게 탄 잔해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저를 막았지만 저는 소리쳤어요. 안에 누가 있느냐고, 쏨낫은 무사하냐고요. 한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폭발 사고라고 했어요. 가족 2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탓이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쏨낫을 말렸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의사가 나왔어요. 쏨낫은 목숨은 건졌지만 중상이라고 했습니다. 화상과 골절이 심해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했죠. 저는 면회를 요청했어요. 의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5분만 허락해줬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온몸에 붕대를 감은 쏨낫이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조사관님이라고 불렀죠.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어요. 제 잘못이라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쏨낫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이 죽었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쏨낫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가져가라고요. 내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제가 할 수 없게 된 일을 당신이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대사관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숙소로 가기도 두려웠습니다. 운전사에게 아무 호텔이나 가자고 했죠. 프놈펜 중심가의 작은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사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자 대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조사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긴급 상황이라고, 즉시 대사관으로 복귀하라고 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본부에서 당신의 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요. 내일 아침 비행기 표가 예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덧붙였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송환이라니, 그들은 저를 입막음하려는 거였어요. 저를 한국으로 돌려보내 조용히 처리하려는 거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외교관 정우현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누구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사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태식의 저택으로 향했어요. 그와 직접 대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택은 프놈펜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있었어요. 높은 담장과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죠. 저는 외교관증을 보여주며 한태식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무전으로 확인한 뒤 문을 열어줬어요. 한태식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라고 손짓했죠. 저는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태식은 태어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죠. 저는 폐공장에서 찾은 문서들을 언급했습니다. 외교부 비밀 코드가 찍힌 자금 거래 내역서를 봤다고 했어요.
한태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라고 물었어요. 당신이 그걸 어디 가서 말하겠느냐고 했죠. 외교부에 보고하겠느냐고 아니면 언론에 폭로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태식은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같은 한국인이라고요.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명예를 파괴한다고 말했죠.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볼 것 같으냐고,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볼 것 같으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명예요? 당신이 말하는 명예가 사람들의 죽음 위에 세워진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한태식은 웃었습니다. 순진하다고 했어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간다고 깨끗한 명예 같은 건 없다고 했죠. 다만 잘 포장된 명예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저택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빗방울이 제 얼굴을 적셨죠.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켜온 게 뭐였을까요? 한국의 명예? 아니면 한태식 같은 사람들의 범죄를 감추는 것이었을까요? 빗속을 한참 걷다가 저는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여권과 외교관증을 꺼냈어요. 그것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기 시작했어요. 여권이 반으로 갈라지고 외교관증이 젖은 종이처럼 찢어졌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길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빗물이 그것들을 씻어 내려갔죠. 저는 더 이상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 정부를 대표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떨리는 한 사람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쏨낫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제게 건넨 거였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있었어요. HT그룹 증거라고 적혀 있었죠. 폴더를 열자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이메일 기록, 사진들이요. 저는 하나씩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어요. 한태식이 어떻게 메콩스카이 프로젝트를 장악했는지, 어떻게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거래했는지, 어떻게 증거를 은폐했는지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외교부 예산 중 일부가 HT그룹으로 송금된 기록이었습니다. 항목명은 외교자문비였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태식에게 돈을 준 거였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국격을 지키려던 제 손이 오히려 그것을 더럽혀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이제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작성하던 외교 일지를 열었습니다. 파일명을 바꾸기로 했어요. 푸놈펜 보고서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새로 썼어요. 나는 외교관이었다. 그리고 공범이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 느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밤새 글을 썼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들고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메콩강 위로 햇살이 퍼지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을 순수하게 느낄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수신자란에 한국 주요 언론사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첨부 파일로 푸놈펜 보고서와 쏨낫이 모은 모든 증거를 넣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한국 외교관의 고발이라고 적었죠.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버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은 끝날 거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고 외교관으로서의 경력도 끝날 거라고요. 어쩌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나를 파멸시킬지라도 이것이 나의 나라를 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죠.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직 누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누를 겁니다. 반드시 누를 거예요. 메콩강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릭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화면에 전송 중이라는 문구가 떴고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00%에 도달하는 순간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푸놈펜 보고서는 세계 곳곳의 언론사 서버로 퍼져나갔죠. 메콩강 위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고요했죠.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쏨낫이 건넨 자료들이 전부였죠. 저는 푸놈펜 외곽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습니다. 언론의 보고서가 공개되면 대사관이 저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며칠은 숨어 있어야 했죠. 첫날 저녁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텔레비전을 켜놨습니다. 캄보디아 뉴스 채널이었어요.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련 국제 스캔들이라고 했죠. 화면에는 제가 보낸 문서의 일부가 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앵커는 한국 외교관이 부패 조직과의 결탁을 폭로했다고 보도했어요. 다음 날 아침 국제 뉴스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방송, 미국 언론, 일본 신문까지 푸놈펜 보고서를 다뤘어요. 제목들은 비슷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범죄 조직과 자금 세탁 공모 의혹, 캄보디아 개발 사업, 국제 부패 스캔들로 번져 메콩 스카이 프로젝트의 어두운 진실이 세계에 알려지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초기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이라고 발표했어요. 한 개인의 주장일 뿐이며 정부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죠. 하지만 언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제 기자들이 푸놈펜으로 몰려들었고 현장 취재가 시작됐어요. 사흘째 되던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태식이 태국 국경 근처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는 도피를 시도하다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죠.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의 컴퓨터와 금고에서 결정적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기록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서들이었어요. 더 이상 조작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에서 첫 번째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외교부 국장급 인사 2명이었어요.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면 조사에 착수했죠. 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한태식 조직과 외교부의 거래 내역, 은폐된 보고서들, 삭제된 문서, 복원 기록까지요.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숨어 그 모든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한국 정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했어요. 외교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한 개혁을 약속했죠. 화면 속 대통령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푸놈펜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 외교관의 양심이 국가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그 무렵 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기밀 누설 혐의였어요. 저는 범법자가 된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국제 언론은 저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국가의 양심을 드러낸 자, 내부 고발자, 진실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에선 범죄자였지만 세계에선 용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2달째 한국 정부는 해외 부패 근절 특별조사청을 신설했습니다.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어요. 외교부뿐 아니라 모든 해외 사업에 대한 투명성 감시를 맡았죠. 캄보디아 정부도 호응했습니다. 자금 세탁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 투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놀라운 건 양국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긴장이 있었어요. 한국의 범죄가 캄보디아를 더럽혔다는 비난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 언론은 한국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양국 정부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요. 석 달째 국제투명성 기구가 한국의 개혁 사례를 주목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한 나라가 스스로의 부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한국을 자신을 해부한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여전히 프놈펜에 남아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저를 보호했어요. 쏨낫의 증언과 제 보고서가 캄보디아의 부패 척결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이죠. 저는 조용히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습니다. 가끔 강가를 산책하거나 시장을 둘러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쏨낫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목발을 짚고 있었어요.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죠. 우리는 말없이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쏨낫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한 일이 내 나라도 바꿨다고요. 이제 우리도 투명한 사회를 만들 기회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과했어요. 당신 가족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요. 쏨낫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정의로운 세상이었고, 이제 그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메콩강의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어요. 넉 달째 한국 서울에서 국제투명성 포럼이 열렸습니다. 프놈펜 보고서를 기념하는 행사였어요.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여전히 유효했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구속될 게 분명했죠. 하지만 행사는 진행됐어요. 화면으로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무대에는 여러 연사들이 올랐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 대표, 한국 정부 관계자, 캄보디아 대사까지요. 그들은 모두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행사 말미에 프놈펜 보고서의 일부가 낭독됐습니다. 배우가 제 글을 읽었어요. 나는 외교관이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시민으로서 내 조국의 얼굴을 다시 본다. 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카메라가 객석을 비췄는데 캄보디아에서 온 기자들과 학생들도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국가가 깨끗해지는데 내가 더러워졌다면 그건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달째 프놈펜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콩 스카이 프로젝트 부지는 재정비됐어요. 한때 부패의 상징이었던 그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한대식함 청년협력센터라는 간판이 걸렸어요. 한국과 캄보디아 청년들이 함께 일하고 배우는 공간이었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깨끗한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센터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개관식 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비석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국가를 구한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용기가 그 문장 속에 있었습니다. 6달째, 저는 여전히 프놈펜에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한국은 저를 범죄자로 보고 있었고, 여기는 제가 선택한 망명지였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끔 쏨낫이 찾아왔고, 현지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메콩강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캄보디아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죠. 그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한국의 진짜 가치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메콩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물결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죠. 저는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고요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나는 외교관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범법자이자 망명자일 뿐이죠. 하지만 그때보다 더 깊이 한국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아름다운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추한 것까지 마주하고 그것을 고치려 애쓰는 거였죠. 강물이 흘렀습니다. 끝없이 흘러갔어요. 과거를 씻어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처럼요. 저도 그 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외교관 정우현은 사라졌지만 시민 정우현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국가의 명예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데 있지 않았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용기를 보여줬어요. 저는 그 과정의 작은 일부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 작은 일부가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메콩강 위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프놈펜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이제 그 아름다움 뒤에 숨은 어둠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내일도 해는 뜰 거고, 저는 여전히 이곳에 있을 겁니다. 외교관도 영웅도 아닌 그저 진실을 기록한 한 사람으로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